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무인이동체 사업단에 있는 강원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저는 이 무인이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무인기라든가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무인 선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 기초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국내에 있는 연구소하고 학교들, 그 다음에 기업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컨소시엄으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 무인이동체 이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분야가 있고 앞으로 내가 이런 방식, 이런 분야에 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얻어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맨드 비클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무인기의 정의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이 무인기라는 것 자체, 언맨드 비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위에 걸 먼저 보시면 보면 휴먼 파일럿 온보드가 없으면서 오퍼레이팅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apability of perceiving outer environment 이거죠. 실제로는 뭐냐면 무인 이동체들에 있어서 요즘은 최고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외부의 환경들을 인식을 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주행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내는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상당히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making decision by itself. 사실 우리가 어떤 RC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니면 자동차를 보더라도 디시전 메이킹은 사실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언맨드 비클들은 스스로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율운항, 자율주행, 자율비행이 가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동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런데 이런 우리가 무인 이동체를 만들 때 어떤 것들이 현재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렉트리픽, 전동화. 그러면 왜 그럼 우리가 전기 모터를 쓰느냐라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아까 배라든가 자동차 이런 걸 다 내연기관이라든가 엔진 기반으로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 20년 요때부터 우리가 이제 드론이 생기면서 모터를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가고 전기 모터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전기 모터를 쓰는 거에 가장 큰 이점이 뭔가 하면 저는 그게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부품 수가 상당히 많이 줍니다. 엔진에 비해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부품수가 줄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컴퓨터로 어떤 디지털된 신호 기반으로 제어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죠. 우리가 옛날에 엔진 같은 것들을 할 때 비행기 자동화를 할 때도 제일 문제가 된 것들이 뭐냐면 엔진이 디지털로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람이 감으로 컨트롤하기 되게 괜찮은데 실제로는 이게 어떤 로직을 가지고 컨트롤하기는 세부적인 조정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 모터를 쓰니까 그 부분들이 되게 쉬워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정비성의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엔진을 쓰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비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인기를 쓰면 엔진 기반의 군용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이 막 달라붙어줘야 돼요.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두 명이 나가서 조종할 수가 있죠. 그게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모터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조종도 쉬워지고 정비성도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준비가 되게 쉬워졌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비게이션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혹시 드론 같은 것들 조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에 있어서 드론에 있어서의 조종 방식은 웨이포인트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아니면 RC로도 할 수가 있죠. 그냥 우리가 컨트롤러를 써가지고 조종을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조금 더 나간 방식이 웨이포인트라고 해서 내가 경로들을 지정을 해주면 그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이 가지고 있는 좀 문제점들은 뭐냐면 이게 앞에 장애물이 나타난다든가
뭐 드론이 날아갈 때 갑자기 새가 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비행기가 온다든가 즉 충돌의 피 기능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드론 같은 것들이 저런 웨이포인트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로 갈 때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물이 있는 이런 지상에서의 무인기라든가 이런 무인 이동체 같은 경우는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상 기반의 비전 베이스의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GNSS가 없는 데서의 내비게이션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센서 쪽에서는 지금의 이제 대부분의 그 센서들이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랑 조금 다른 면이긴 한데 언맨드 비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GPS하고 가속도계하고 마그네틱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항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항법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건 웨이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율화해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충돌 회피라든가 장애물 회피해 나간다든가 아니면 실제로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 패스를 보면 저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카메라를 인식을 하고 내가 여기는 못 가겠구나라는 걸 하고 플래닝을 다시 해서 저쪽으로 돌아가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전 베이스된 항행 센서들이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GNSS, 뭐 카메라 기반에서 그걸 합쳐가지고 라이다, 레이다, 소나, 뭐 IR 퓨전 이런 걸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더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 오토노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AI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오토노머스 비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러면 오토노미와 AI는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머신에 구현된 AI를 오토노미라고 하자라는 거고요. 그게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오토노미란 말을 쓰게 된 것은 우리가 오토매틱의 하나의 발전된 형태로서 오토노미를 보기 시작했어요. 오토매틱은 우리가 이미 이제 정해진 절차를 스위치 하나를 눌러서 연속적인 펑션을 할 때 그걸 우리가 오토매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매틱 머신이라는 건 뭐 제일 유명한 것이 자판기 같은 거죠. 자판기 같은 거 누르면 오토매틱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갖는 이런 건데 오토노머스는 그거 이상의 즉 어떤 그런 인풋이 하나의 정형화되지 않은 인풋이 들어올지라도 그 부분들을 머신이 적절하게 해석을 해서 그에 맞는 다양한 아웃풋을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을 보여주는 걸 사실 저희가 오토노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다가 지금은 그냥 기계에 AI가 적용된 그런 기술들을 오토노미라고 하도록 하자라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드론이라든가 무인 선박 이런 걸 보면 밖에서 리모틀리 컨트롤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고 무인 이동체가 스스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는 걸로 발전을 해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셀프 플래닝, 그러니까 스스로 전체적인 루트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역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기반한 그런 기술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종사 한 사람의 무인 이동체 하나, 즉 1대1로 조종하는 것들이 기본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테크니컬 트렌드는 뭔가 하면 하나의 그 조종사가 다양한 그러니까 이종 다수의 이동체들을 한꺼번에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기술에서 더 나간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 기반들을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주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 이 전동화 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거는 무인기와 관련되어 있는 항공 쪽의 그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프로펠러가 있고 전기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 컨트롤러가 있고 파워 매니지 시스템이 있고 파워 소스는 배터리, 퓨얼셀, 제너레이터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트렌드는 사실 선박같이 저희가 메가와트 이런 걸 쓰지는 않고요.
지금의 그 무인 이동체에서의 하나의 큰 트렌드는 지금은 일렉트릭 모터가 드론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정도로 한 1, 2킬로와트 정도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UAM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UAM을 쓰면 전기 자동차가 한 40에서 50킬로와트 정도로 쓰는데 UAM으로 가면 100킬로와트에서 200킬로와트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그 어떤 고정되어 있는 이런 전기 모터가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움직이는 데다가 일렉트릭 모터를 100kW 이상급을 넣는다는 건 상당히 좀 테크니컬 챌린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공장용 모터들을 많이 생산하는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일렉트릭 파워가 콘스탄트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띄워보면 정말 저기에 들어오는 파워는 어마어마하게 이건 노이즈가 아닐까 정도 상당히 베리에이션이 심합니다. 그럼 그런 노이지한 그런 오퍼레이팅 리ኳ이어먼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 비행기를 지금 일렉트릭 모터로 만들고 있는데 오늘 한 50km 정도 되는 그런 비행체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량이 사실은 이제 비행기는 우리가 이제 그 사이징을 할 때 파워가 중량의 1대1로 비례를 합니다. 즉 중량이 1이 늘어나면 파워도 1이 늘어나줘야 돼요. 근데 자동차는 그게 우리 그 마찰 계수 같은 경우는 한 0.1 정도가 되죠. 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고 하면 중량. 언제나 중량을 빼줘야 돼요. 왜? 중량을 빼주면 파워를 뺄 수가 있거든요. 파워를 빼줄 수 있으면 연료를 뺄 수가 있어요. 이게 선순환이 돼요. 하지만 이게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중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파워를 더 많이 먹게 되고 파워를 더 많이 먹게 되면 연료를 더 많이 가져갑니다. 이게 어버드 스파이럴로 올라가죠. 그래서 항공기 엔지니어들의 가장 그 중요한 임무는 뭐냐 하면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는 일렉트릭 모터가 공중에서 돌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아웃오브 로테이션 플레인에 수직한 방향으로 그 토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비행기에는 그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강제들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모터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기계공학자들의 또 많이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히팅 같은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실제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이런 머신들을 좀 움직일 때는 어때요? 최저 포인트로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에 올라가면 여기에 걸리는 로드들이 상당히 베리에이션이 심합니다. RPM의 베리에이션이 심하고 토크의 베리에이션이 심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한 옵티멀 포인트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옵티멀한 포인트에서 운전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대부분의 옵티멀한 에너지 로스가 생각하고 에너지 로스가 어디로 가냐면 열로 발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열에 의해서 오버히팅이 발생하고 그 오버히팅 때문에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UAM을 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애들 보면 발표를 가끔씩 하는데 추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락의 원인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원인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는 왜 발생을 안 했냐, UAM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을 좀 잘 보시면 실제로 UAM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분산 전기 추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분산 전기 추진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옛날에는 프로펠러 여기 하나 달고서 쭉 앞으로 나가서 이륙을 하는 이런 게 비행기의 컨셉이잖아요. 근데 일렉트릭 모터를 가지고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엔진을 저렇게 배치를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조종이 힘들다. 엔진은 조종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성이 모터만큼 빠르지 않거든요. 근데 일렉트릭 모터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응답성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교란이 들어오면 빨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엣지 쪽으로 쭉 지금 분산을 시켰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가 상당히 구조적인 바이브레이션이 심하게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UAM에 있어서 하나의 큰 숙제고,
아마 이 부분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걸 극복하면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ESC나 PMS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이제 이게 킬로와트, 그러니까 많이 걸려봤자 킬로와트급의 이제 모터들이었는데 실제로 100킬로와트 이렇게 넘어가면 일렉트릭 모터를 하게 되면 ESC가 지금 저희가 이제 실리콘 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도 이게 사실은 반도체가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제 야 그럼 크게 만들면 되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크게 좀 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로 뜨는 것들은 중량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려서 그러면 이제 실리콘 베이스가 아닌 다른 새로운 매트리얼들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조금 저희가 이제 패킷 베이스드 피드백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터넷 하듯이 ESC를 조종해야 된다, 모터를 조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터에 대해서 그냥 PWM 시그널을 계속 이렇게 주거든요.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주는데 이게 가진 게 뭐냐면 이것도 일렉트릭 파워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일렉트릭 파워가 커지면 내가 주는 시그널하고 노이즈가 섞여버립니다. 이게 섞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쉴딩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쉴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량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 디지털 패킷 베이스로 해서 하나의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우리가 패킷으로 만들어 가지고 줌으로써 전체적인 시그널들을 보호를 해서 정교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뭐냐면 아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인터넷 같이 묶어줘야 된다는 이런 게 있고 인터넷으로 묶으면 그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네트워크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퓨얼셀은 많이 말씀을 하셔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퓨얼셀이 저희가 쓰는 게 이제 배터리, 하이브리드 퓨얼셀, IC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 덴시티는 이 엔진이 제일 좋습니다. 엔진 가지고 제너레이터는 가장 좋죠. 배터리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사이클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가장 좋은 것들이 이런 IC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여기서도 가장 안 좋아요. 퓨얼셀은 제가 이제 해보니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 퓨얼셀 써본 적이 많이 못 쓰는데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C레이트라고 해서 방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방전율은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스토어를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드론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엑셀레이터를 쫙 밟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쓰고 있는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는 C레이트가 무지무지 좋아요. 50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1C라고 하면 실제로 5C, 10C를 써도 반응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 전기 자동차는 실제로 설계를 0.2C 정도에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드론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팅을 한 2C 정도에서 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리튬 메탈이라든가 리튬 함 이런 애들은 에너지 덴시티가 되게 높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얘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C레이트가 높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엑셀을 확 밟으면 얘가 반응이 확 올라오질 않습니다. 배터리에서 얘를 뽑아내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리튬 황이라든가 리튬 메탈 같은 것들이 에너지 덴시티는 높은데 C레이트하고 또 여러 번 충방전이 힘든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그 문제들 때문에 미래형 배터리들이 좀 잘 안 쓰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퍼레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터리를 많이 쓰느냐라고 하면 C레이트 얘네들이 되게 쉽게 쓸 수가 있죠. 그냥 여러 가지 주변 장치가 필요 없어요. 배터리 가져다가 이렇게 그냥 붙이면 되죠. 볼테이지 맞춰가지고. 그럼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사이징을 해보는데 사이징을 해보면 배터리를 쓰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이제 키로수입니다. 얼마나 많이 갈 것이냐 200마일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무지무지 이렇게 급격하게 중량들이 늘어나 버립니다. 중량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뜰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해보면 대충 퓨얼셀들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면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퓨얼셀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비게이션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포인트 내비게이션들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비전 베이스드 내비게이션으로 좀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비전 베이스드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왜 이런 걸 쓰느냐 하면 실내에 들어가면 GPS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드론은 모두 다 GPS가 없으면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게 왜 그러냐면 위치와 이렇게 자기 내 방향 같은 것들을 뭘로 추정을 하냐면 GPS로 하거든요. 그런데 실내나 물속에 들어가면 땅속에 들어가면 GPS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이렇게 비전을 쓰자. 그래 비전을 써가지고 전체적인 내 방향을 우리가 실내에 들어가 동서남북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갈지는 않죠. 그게 사실은 컴퓨터로 보면 내가 헤딩을 파악한다고 얘기해요. 헤딩을. 내가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계속 알고 있으면 그 지점을 따라서 헤딩을 바꿔가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비전 베이스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전 베이스를 할 때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이 보면 이런 학습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다양한 센서로부터 이걸 이제 뭐 어떤 그 비클에 달더라도 여기에서 저희가 센서 데이터들을 게더링을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학습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서 내 앞에 옵스테이클하고 어떤 패스 같은 정보들을 뽑아낸 다음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돌리는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토노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처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과기부에서 무인동체 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연 한 200억 정도의 펀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들을 그러니까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앞으로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해서 앞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기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무인이동체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조종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 허역업해 가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준 이런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학교, 연구소, 기업 이런 부분들 쭉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선대가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떤 걸 만드냐면 아까 보여드린 이런 랩텐 크루즈라고 해서 150kg짜리 그래서 지금 하려고 그러면 이런 육상 유지비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유지비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컨셉은 뭐냐면 공중 모듈이 배송 모듈을 가지고 착륙을 하면 육상 모듈이 와가지고 얘를 받아가지고 가서 최종 배송하는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업 오퍼레이션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항우연에서 이런 150kg짜리 비클을 만들고 있고 기계에서 이제 육상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퓨얼셀 그다음에 아까 저희 하이드로젠 퓨얼셀을 넣어가지고 플라이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풍동 시험이라든가 드롭 테스트 이런 아이언버드 테스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저희 이제 개발하는 이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컨셉은 뭔가 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육상 USB 그러니까 무인 선박이 있고 드론이 있고 UGV가 있고 드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들은 UGV하고 USB에서 이렇게 떴다 내렸다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협업을 시킬 것이냐 이런 기술들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거는 UGV 이거는 한 자동차 크기만 소나타 크기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드론이 이렇게 떴다 내렸다 할 수 있게끔 이런 패드를 갖추고 있고 또 무인 선박도 이런 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UGV가 자율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이거는 기계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되네요. 아까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실제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이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런 이제 어떤
어떤 오픈필드에 가서 하는 애들은 자율주행, 그러니까 도로 자율주행이 아니고 험지 자율주행을 합니다. 험지 자율주행을 하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어떤 것들을 연구를 하냐면 여기 있을 때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그 패스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 기반으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 착륙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사람이 개입이 없이 얘네들끼리 어떻게 통신을 해가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군집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기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수상 쪽입니다. 수상 쪽은 지금 무인 선박하고 이렇게 이제 한 6km까지 들어가서 2.5km까지 들어가가지고 시베드에 있는 이런 전체적인 시베드의 지형들을 스캔을 한 다음에 얘가 쭉 올라와가지고 USB에다가 방통신 같은 걸 전해주면 USB가 위성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왜 하느냐면 이 작업이 되게 힘들어요. 나가면 한 달 이상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그러지 말고 무인 선박이 얘네 둘을 끌고 나간 겁니다. 끌고 나가서 런치를 한 다음에 걔네가 밑에 내려가가지고 다 스캔을 하고 정보들을 올라와가지고 무인 선박에 주면 무인 선박에 주고 그 무인 선박이랑 다시 도킹을 해가지고 충전을 해줍니다. 충전이 끝나면 다시 내려가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퓨얼셀 기반의 그런 무인 선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라이딩하는 잠수정과 심해 잠수정, 그 다음에 이 무인 선박과 심해 잠수정에 도킹하고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오퍼레이팅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도킹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퓨얼셀, 태양전지, 그다음 비상용 발전기 이런 걸 다 동원을 해서 전력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한 9월쯤에 이 무인 선박, 잠수정,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무인기, 퓨얼셀 무인기들을 9월달에 울산에다 다 모아놓고서 이제 런칭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때 한번 와서 보시면 이분들이 뭘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다 됐는데 지금 안 돼요. 이게 이제 이거는 저희가 퓨얼셀을 하진 않고 작년에 이제 무인 선박의 자율운항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봤고요. 그래서 런칭 시스템도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따른 요구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에 저희가 개발한 아까 이런 애들을 가지고 가서 빙하를 탐사하는 이런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린란드의 캥거루 수확이라는 장소고, 여기에 가면 이렇게 러셀비가 혹시 이거 MBC 뉴스에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무인기를 가지고서 전체적인 거를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캥거루 수확 공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빙하를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데 멀티콥터 가지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찍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빙하라는 게 저기 가면 사람이 한 5만 명밖에 안 사는데 우리나라에 수십 배 되는 땅이 있거든요. 이걸 다 빨리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 비행기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이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비행 시험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게 비행을 날려가지고 쭉 한번 도는 이런 걸 했는데요. 이상하게 게 동영상이 안 돼서 참 안타깝긴 한데요. 이게 거기서 이제 비행 시험을 한 영상입니다. 아마 교수님께 말씀해 주시면 이게 용량이 너무 차서 그런데 이런 비행 시험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퓨처 기술 같은 것들을 검증하고 입증하고 또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들을 늘리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나는 이제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기술 한번 개발해 봐야겠다라는 데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인기 기술 개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비공학과 4학년 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자율주행차도 아시겠지만 페이스세이프에 대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중에 난다는 특성상 사고가 나게 되면 무조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 같은데
혹시 이런 UAM들은 안전장치가 없는지 정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프로펠러 6개를 달잖아요. 이게 버티컬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5개 살아남은 애들끼리 이 힘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겠다라는 게 하나의 기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는 이제 전기 모터가 이제 하나의 이제 3상을 가지고 컨트롤하는데 저희가 그걸 6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페어로 만든 다음에 하나의 상이 페일이 되더라도 나머지 상으로 돌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열은 많이 나는데 한 3분에서 4분 정도는 견딥니다. 그럼 뭘 하냐면 3, 4분 동안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그런 기술들. 이것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충돌할 때 카메라 가지고 디텍션 해가지고 좀 안전한 쪽으로 내려오는 기술이랍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기계자동차공학부 4학년 최승현입니다. 교수님의 모임 드론에 대한 열정은 잘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세가에 악용되려면 충분히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레이더 같은 걸로 저런 소형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건 하는 가능하고 이건 사실은 작은 걸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파장을 짧은 걸 쓰면 됩니다. 파장.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레이더들은 대충 한 1GHz, 2GHz 여기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고속가 작은 디텍션을 하는 애들은 지금 어느 정도 쓰냐면 한 15기가 정도 써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높이면 한 20, 30기가, 40기가로 가면 사실은 이런 드론 같은 걸 되게 잘 잡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되게 혼선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레이더도 쓰지만 사실은 거기 그 무인기에서 나오는 전파 같은 것들을 잡아가지고 얘가 전파를 하면 우리 삼각측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삼각측량 기반으로 얘를 잡아가지고 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세 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발표해주신 황우영 박사님께 큰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